안녕하세요.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유동성 공급 중 나스닥 앞으로 상승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2024년 10월 JD 부장연구소 38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JD 부장연구소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빅컷 거리두며 경제 긍정, 채권 떨어지고 주식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8%, S&P 500 지수가 0.42%, 다우존스 지수가 0.04%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전 세계가 유동성 공급 중 나스닥 앞으로 상승할까? 요즘 시장 특징이 1% 이하로 움직이며 변동성이 줄었고요.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르는 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1% 이상 크게 움직이며 장 초반에는 강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없는 장이 떨어지는 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오를까요? 전 세계가 유동성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50bp 비컷을 했고 중국은 지준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없앴고요. 기존 대출자에게까지 이자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은 최근에 45번의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차이신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지만 중국이 앞으로 더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지 국제 철강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중국의 랠리를 보는 국제적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기회다.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넣어라. 두 번째는 아직은 못 믿겠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중국 증시를 보면 일본이 힘을 얻는 듯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모든 재산을 다 넣어라. 이것이죠. 우리는 주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크게 중국 증시가 오르는 것은 숏스퀴즈 물량이 터졌고 중국 국경절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넘치고 있어서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 부양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 중국 공산당은 꾸준하게 돈을 집어넣어 주는 것을 보여야 하며 그래야지 앞으로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이 세계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자산에 과도한 쏠림이 생겼고요. 중국의 가계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중국 공산당의 내수 부양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훈풍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자산의 버블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건전한 자산시장이 되려면 미국처럼 주식과 같은 자산의 비중에 키워야 하는데요. 중국, 한국, 일본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해도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 돈만 잃고 끝이 납니다. 자산이 0이 되어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폭락한다면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규모가 거대해서 국가가 흔들립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 그리고 돈을 빌린 은행 개인 모두가 파산하면서 소비여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뻔했으나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살려 무제한 약적 완화로 은행을 살렸습니다. 미국은 은행만 살리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대출 시스템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담보대출이 기본적으로 한정 금담보와 같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부동산에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주인은 바로 집 열쇠를 은행에 맡기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은행에 떠넘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집값이 떨어져도 집주인이 신용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 은행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쏟아부어 리먼 브러더스 파산만 시키고요. AIG, 시티 뭐 이런 은행들, 월가 은행들 여기를 모두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이 한정근담보라고는 하지만 말만 그렇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한국의 집주인은 은행에 열쇠 맡기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집값이 떨어지면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거기에 더해 떨어진 담보가치까지 더 갚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겠죠. 만약 갚지 않으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도 돈을 다 못 갚으면 집주인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기에는 빌라왕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70% 받아 내 돈 3억 대출에 7억을 넣어서 샀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7억 대출 이자와 원금만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져 50% 떨어져 5억 원이 하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5억 원에 집값이 70%이니 3억 5천만 원만 빌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추가로 떨어진 담보가치인 3억 5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하고 기존의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빚은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은 파산하거나 극도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대차 대조표 불황인데요. 그러니 일본은 30년째 불황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까지 집값이 떨어져 내수 소비가 확 죽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정부가 집값 부양을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국민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많은가 아니면 주식이 많은가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결정이 됩니다. 미국과 같이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은 소비 여력이 높고요.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이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소비 여력이 떨어집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지만 부동산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은 혁신과 꿈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부동산은 개인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중국의 주식, 부동산이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더 시합폭탄의 시계바늘만 뒤로 늦췄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중국 시장이 핫하니 머니무브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어제 중국은 상해 종합이 8% 넘게 올랐는데요. 일본의 니케이는 4.8%가 빠졌죠. 일본의 후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가 매파적이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을 수 있으니 일본에서 돈을 빼 적게 오른 중국으로 돈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 기술주가 안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주에서 돈을 빼서 중국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와 중국 증시의 특징은 많이 올랐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중국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 어제부로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제는 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증시가 앞으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제 애플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픈 AI 투자 철회가 있는데요. 애플이 오픈 AI 투자에서 발을 뺐다는 것입니다. 오픈 AI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삽질의 연속입니다. 오픈 AI는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초창기 인재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껍데기만 남을까 우려됩니다. 어차피 애플은 iOS 플랫폼 사업자라 오픈 AI의 챗 GPT가 아니더라도 라마나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애플이 굳이 오픈 AI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있습니다. 중국 내수가 좋아지면 빅테크 중 중국 수혜주는 애플입니다.
따라서 요즘 주춤한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애플은 사상 최고가에 접근 중입니다. 글로벌 은행의 돈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돈풀기가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돈을 이제 지속적으로 풀고 있는데 주식이 오른다. 이런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 풀기를 하는데도 주식이 오른다면 연착륙이 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걱정 없고 경기 침체는 은행이 비컷으로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이 비컷이 없다고 얘기했어도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만약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비컷을 하면 주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가 오르는 경우인데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유가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 중동 분쟁에도 $70 밑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철강이나 유가 그리고 금값 등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배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온다면 연준이 비컷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금리 낮추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금방 꺾일 것이고 조만간 급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미국 채권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경우인데요. 가장 안 좋은 신호입니다. 주가는 안 오르고 투자자들이 채권에만 몰려들어 채권 가격이 오른다면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합니다. 시장은 불황에 배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조만간 시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꾸준한 돈풀기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애플이 중국발 훈풍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투자하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투자하면 시장을 읽고 따라갈 수 있어 크게 깨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위기가 없다면 내년에 큰 위기가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위기는 올해 왔어야 할 위기보다 더 클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전 세계가 유동성 공급 중 나스닥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